북한이 9.19 군사합의에 따라 철거했던 GP를 복원하고 비어있는 GP에 경계병을 재투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향후 조치가 상상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번의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1년 연장했습니다. 경북 경주 스쿨존에서 자전거 탄 어린이를 친 사고와 관련해 고의성이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민식이법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에 이어 대전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 장기화는 물론 폭발적 재확산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유행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는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국산 1호 보톡스이자 가장 많이 미용 성형 시술에 사용된 메디톡신이 퇴출됐습니다. 원액을 바꿔치기하고 서류를 조작해 약사법을 위반했습니다. 일본 맥도날드가 우리 음식인 갈비구이를 일본식 발음으로 만든 메뉴를 내놔 논란입니다. 일본 대표 버거로 가루비 맥을 출시했는데 한국 음식을 가로챘다는 누리꾼들의 항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에이는 북한의 도발 움직임을 포착한 저희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이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중 서부 전선의 감시 초소, 이 GP 복원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폭파시켰던 GP들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상상을 뛰어넘는 조치가 있을 것이다. 북한이 오늘 이렇게 추가 도발을 예고하면서 긴장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북한군 GP와 머지않은 경기 파주에 저희 유주은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이 북한군이 GP 복원에 나섰다는 건 이 비무장지대의 군사 배치를 늘리겠다는 건데 이게 2018년도에 철수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지난 2018년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일부 GP를 철수했는데요. 폭파까지 했던 이 GP들에 대한 복원 작업이 오늘부터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소식통은 철수했던 서부전선 일부 GP에서 삽을 든 북한군이 포착됐다면서 복원 작업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토굴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군은 비무장지대에 150여 개의 GP를 설치해놨는데 이 가운데 10개를 폭파 철거했습니다. 폭파한 GP 지하에는 땅굴 같은 지하 공간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고한 대로 비어있는 GP에는 경계병을 다시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무장지대에서 철수하였던 민경 초소들을 다시 진출 전개하여 전선 경계 근무를 철통같이 강화할 것이다. 노동신문은 오늘도 연속 터져나올 정의의 폭음은 사태의 추이를 놓고 떠들어대는 자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될 수도 있다고 위협했는데요. 추가 도발이 임박해 보입니다. 자, 2년 전 남북 합의에 따라 우리 군도 이 비무장지대 GP 10곳을 폭파시켰는데요. 그럼 우리도 다시 복원을 하는 겁니까? 예, 당장 복원 계획은 없습니다. 철거된 GP를 복원할 경우 남북 군사 합의를 완전히 깨는 것이 되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GP 복원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빠르게 할 수 있어 문제될 게 없다는 게 군의 설명입니다. 우리 군은 비무장지대에 80여 개의 GP를 운영 중인데 이 가운데 10개를 철거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 인근에서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이 연락사무소가 파괴된 개성공단에도 북한군이 병력 약 70여 명을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개성공단 착공 전까지 그곳엔 지금 보시는 북한 전차 천마호를 비롯한 각종 북한 부대가 주둔해 있었는데요. 이들을 재배치하려는 사전 작업에 착수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곳에 자주포와 방사포를 배치할 경우 수도권은 그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우리 공화국 주권이 행사되는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에 이 지역 방어 임무를 수행할 연대급 부대들과 필요한 화력구 분대들을 전개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발표대로 북한군이 개성공단에 투입됐습니다. 한미 당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북한군 70여 명이 개성공단에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전차나 포 같은 무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막사와 경납포 위치 지정 등 군 부대 배치를 위한 사전 점검 차원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과거에는 개성공단 부지 일부와 주변 야산에
북한군 6사단과 64사단, 62포병여단 등이 주둔했습니다. 2003년 12월 개성공단 착공을 앞두고 이 부대들은 100km 이상 후방으로 재배치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측에 보여줄 메시지의 상징성을 고려해 개성공단 지구를 군 주둔지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군사합의뿐만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남북의 어떤 평화적 상징의 부분에 대해서 그 의미를 퇴색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개성공단 내부 또는 아주 가까운 주변이 군부대가 주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개성공단 착공 이전처럼 포병, 기갑부대 배치가 예상되지만 17년 가까이 흐른 만큼 화력은 크게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착공 이전에는 사거리 50에서 60km의 자주포와 방사포가 배치돼 서울을 위협했지만 사거리 200km의 300mm 방사포와 신형 전차들이 배치될 수 있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은 물론 육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까지 위협할 수 있는 거리여서 군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이번엔 개성보다 더 서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 북한군이 10년 전 포격 도발을 했던 연평도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어젯밤 우리 군의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자, 최선 기자, 우리 K9 자주포가 섬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포착됐다면서요. 왜 나간 건지 궁금하네요. 네, 연평도에 배치된 K9 자주포 6문이 어젯밤 섬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육지에서 예정된 사격 훈련을 하기 위해서인데 서해 포사격을 중단한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조치입니다. 장비 순환 훈련인 만큼 전체 포수는 변동이 없지만 북한이 군사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상황에서 우리만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 주말부터는 연평도 부대에 자리를 지키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북한의 포격 도발 시 바로 대응 사격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도발하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최 기자가 오늘 하루 동안 쭉 지켜봤는데 연평도에서 본 북한군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은 장소를 좀 이동해서 영평도에서도 북한과 가장 가까운 해안가에 나와 있습니다. NLL과 불과 1.5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해무가 거치면서 장제도는 물론 희미하게 개머리 진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북한이 해안포 포문을 열었다거나 하는 특이 동향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훈련 재개 예고에 긴장감은 높아진 상황입니다. 연평도에 설치된 총 8곳의 대피소를 제가 찾아가 봤는데요. 포탄이 뚫을 수 없는 두꺼운 콘크리트 시설엔 간이 수술 시설과 병상이 마련돼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연평도에서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북한은 TV와 유튜브 등 모든 것을 총동원해 대대적인 홍보전도 벌이고 있습니다. TV에선 끝장을 봐야 한다는 주민 인터뷰를 내보내는가 하면 유튜브로는 개성공단 사무소 폭파 장면을 영어로 설명하는 영상도 올렸습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오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하늘로 날려보낸 것은 1000만 번 옳은 결단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또 응당 없어질 것이 없어졌다는 통쾌함을 금할 수가 없었다며 주민들도 마땅한 징벌이라는 반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선중앙TV도 주민 인터뷰를 잇따라 내보내며 여론전에 가세했습니다. 우리 최고 저놈 이거 감히 건드렸는데 이것은 우리 대한 인민 전체에 대한 우롱이고 망동지지 아닌가. 주접스럽게 놀아대는 것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타협할 수 있어요? 예? 아예 끝장을 봐야 된다고 그것들하고는. 이번에 북남 공동연락사무소를 비참하게 날려보냈는데 더 강경하게 나가야 됩니다. 대외 선전 매체 메아리는 평양 시민의 목소리를 빌어 인민들의 분노를 다소나마 식혀줄 보복 행동이 드디어 시작됐구나 하는 생각에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간 듯하다고 했습니다. 지난주 삭제됐던 유튜브 계정 붉은별 TV도 다시 열어 선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붉은별 TV에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장면을 영어로 소개하는 영상도 올라왔습니다. 1450 on June the 16th, the North-South Joint Liaison Office was completely destroyed along with terrific explosion. 청와대의 강경한 입장에 대해서는 약속이나 한 듯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신문만 남조선에서 유가민이 뭐니 하는 잡소리들이 계속 울려 나온다는데
분노가 솟구친다고 비난할 뿐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청와대는 오늘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사흘 연속 NSC를 연 건데 뾰족한 묘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우리 측 고위 인사가 미국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미국이 해법을 줄 수 있을까요? 김윤수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사흘 연속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를 열어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을 예의주시하며 일단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제재 완화 등 북한을 달랠 수 있는 유인책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지지를 얻고 미국을 설득하겠다는 겁니다.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어젯밤 미국을 방문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입니다. 이 본부장은 비건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와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일각에선 경색된 남북 관계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트럼프 미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한 특사 자격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북한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불능했던 북남 합의가 한 걸음도 리행의 빛을 보지 못한 것은 남측이 스스로 제목에 걸어놓은 친미사대의 올가미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는 30일 유럽연합, EU와 화상 정상회담을 갖는 등 해법 찾기에 직접 나섭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번 북한의 도발에 아직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핵 외교를 성과로 내세워온 터라 지금 대치 국면이 정치적 부담도 될 텐데요. 이 전반적인 미국 내부 기류는 점점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정권이 미국의 특별한 위협이 된다며 대북 제재를 1년 연장했습니다. 워싱턴 김정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공세 수위를 높이는 북한의 미국은 불안 듯 기존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재연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연장 통지문에서 북한의 조치들이 미국의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 적시했습니다. 2008년부터 이어져온 표현이자 연례적 조치지만 북한발 위협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군사적 압박 등 보다 강경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And that would mean things like announcing now that we're going to lift the embargo on bringing strategic assets into the Korean Peninsula. As you know, there are exercises scheduled for August. I think those ought to be robust exercises. 이런 가운데 2018년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한 폼페오 국무장관은 볼턴 당시 NSC 보좌관의 비속어까지 섞어 트럼프 대통령은 거짓말쟁이라는 비밀 쪽지를 건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폼페오 장관은 북미 정상외교 성공 가능성은 제로라고 밝혔다고 볼턴 전 보좌관은 자신의 회고록 발췌본을 통해 주장했습니다. Every day that goes by makes North Korea a more dangerous country.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도 북한에 대해 침묵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특별한 케미를 자랑하며 자신의 외교적 티적으로 내세운 북핵 외교의 현실이 초라하다는 비난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정치부 강은하 기자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북한의 군사 도발 어디까지 갈지가 관심인데요. 이 김여정이 처음에 하겠다고 한 게 하나하나 현실이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어디까지 왔고 그럼 남은 조치는 뭘까요? 네, 김여정 제1부부장 이 모든 계획을 세워놓고 철저하게 하나하나 이행하고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에 나온 유명한 대사죠.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바로 지금 상황에 딱 들어맞는 표현입니다. 우선 김여정이 밝힌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결정권을 총참모부로 넘겼죠. 이후 계획은 어제 총참모부가 발표한 내용 안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의 연대급 부대들과 필요한 화력 구분대들을 전개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취재 결과 현재 진행 중입니다. 두 번째, 비무장지대에서 철수했던 민경초소들을 다시 진출 전개해서 전선 경계 근무를 철통같이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역시 실행으로 옮겨
넘겼습니다. 이제 남은 거 서해 해상을 비롯한 모든 전선의 각종 군사훈련 재개와요. 이 대남비라살포 이 두 개입니다. 이 총참모부 이 계획들을 보다 세부화해서 빠른 시일 내에 비준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현재로선 이 계획들 차례차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북한이 이미 세워진 계획대로 가고 있다면 이것을 막을 우리 정부의 뚜렷할 방법을 찾기도 쉽지 않은 거죠. 네, 지금으로서는 사실 막을 방법이 없다. 이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북한은 이미 예고한 대로 행동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북한 주민들에게도 모두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 청와대 정말 답답할 겁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안보 원로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는 남북 관계를 풀려고 했는데 뜻대로 안 돼서 아쉽다. 결국 우리 정부 강경 모드로 돌아섰습니다. 그럼 예상이 쉽진 않지만 이런 긴장 국면은 언제까지 갈까요? 네, 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 어떤 형태든 아마 조만간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정도가 문제입니다. 이 많은 전문가들은 이 대북 제재를 크게 위반하는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는 있지만 이것도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북한의 위협과 도발은요, 결국은 미국을 겨냥한 것인 만큼 11월 미국 대선 전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앞서 전해드린 대로 미국에서 존 볼튼 전 백악관 보좌관이 쓴 회고록 때문에 난리인데 그 책 속에 지금 남북 정세에 중요한 단서가 들어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의 앙숙이 된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말들을 폭로했죠. 아까도 보셨지만 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1차 북미회담 도중에 트럼프 대통령을 거짓말쟁이 이렇게 비하하는 쪽지를 보내기도 했고 또 한 달 뒤에는 북미 외교에 대해서 성공 확률이 제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보단 이 싱가포르 회담을 홍보 행사로 여겼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진정성 없게 이 북미 대화에 임했다는 건데요. 북한은 그 책임을 지금 우리에게 돌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북한이 오늘 또 이 향후 조치들이 상상을 뛰어넘을 거다 이런 말도 했어요. 그럼 또 뭐 더 뭔가가 있을 거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네, 오늘 사실 북한은 단호하게 연락사무소 폭파가 첫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이 사태의 추이를 놓고 떠들어대는 자의 이 상상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이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이런 태도들, 우리 정부는 나름대로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이 북한은 쉽게 태도를 바꿀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 단호한 태도와 대비 태세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요. 이 만반의 대비가 중요해 보이네요. 지금까지 정치부 강은하 기자였습니다. 코로나19 국내 전파 상황이 또 심상치 않아서 방역당국이 폭발적 대유행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까지 냈습니다. 대전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충청권을 넘어 서울과 경기로 확산되면서 신규 확진자가 6일 만에 또 10명을 넘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대낮인데도 상가엔 인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일부 상점은 문을 닫았고 그나마 문을 연 곳도 손님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상가 건물에 입주한 방문 판매 업체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이 발길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방문 판매 업체 관련 확진자가 어제보다 9명 늘어 총 18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중 오늘 추가된 60대 여성은 대전의 한 의원에서 2차례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같은 병실에 있던 20대 여성도 확진됐습니다. 전체 업체에 대해 부분적인 집합금지 행정 조치를 발령하였고 오늘 전수 현장 실태 조사를 통해 또 대전 서구의 꿈꾸는 교회에서도 최소 7명의 확진자가 나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교회의 60대 목사 부부는 증상이 나타난 뒤에도 예배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의 방문 판매 업체와 교회에서 시작된 코로나19는 충남과 세종은 물론 서울과 경기 안산시로 번지면서 최소 27명이 확진된 걸로 집계됐습니다. 문제는 첫 확진자의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겁니다. 이 환자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한 감염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과 접촉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은 하루 30명에서 50명이 확진되는 상황이 장기화되는 것은 물론 확진자가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재유행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에 내려진 방역 강화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중국도 코로나19가 지역을 넘어 다시 번지고 있습니다. 수도 베이징에 이어 중국 4대 도시 중 하나인 텐진에서도 감염원을 모르는 깜깜이 환자가 나왔습니다. 이번 집단 감염이 이미 한 달 전부터 시작됐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베이징 성혜란 특파원입니다.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호텔 로비에서 방역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호텔 주방에서 일하던 22살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从事洗碗工作，期间偶尔负责清洗冷冻海鲜食材。 이 남성은 지난 2주 동안 텐진 지역을 벗어나거나 다른 확진자와도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베이징 신파디 시장과 연관성이 밝혀진 다른 4개 성의 확진자들과 달리 감염 경로를 모르는 깜깜이 확진자가 발생한 겁니다. 베이징은 오늘도 2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중국 전문가들은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집단 감염이 이미 지난달부터 시작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很可能要提前推1个月，这里边已经有好多的无症状感染或者轻型病人。 증상이 없는 감염자 등이 이미 한 달 전부터 지속적으로 바이러스를 퍼뜨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유럽산 연어 수입 과정을 베이징 집단 감염의 원인으로 지목했던 중국 당국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进入到污染场所之前的3万余，并没有检测出新冠肺炎病毒。 수입 연어가 신파디 시장으로 옮겨진 뒤 바이러스에 오염됐다는 얘기입니다. 텐진 방역 당국은 일단 호텔 주방 직원이 만진 냉동 해산물을 감염원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새로운 감염원이 등장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방역을 하고 치료를 해도 자꾸 다시 번지는 코로나19 때문에 최전선에 있는 선별진료소 의료진의 건강이 걱정됩니다. 얼마 전 의료진이 더위에 지쳐 쓰러지는 일도 벌어졌죠. 새로운 형태의 선별진료소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공국진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구청 주차장에 빨간색 컨테이너가 놓여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자동화 선별진료소입니다. 의료진은 투명한 차단막을 사이에 두고 검사 대상자의 검체를 채취합니다. 검사를 받는 사람과 의료진이 있는 공간을 완전히 분리했고 비말과 공기를 차단하는 설비도 갖췄습니다. 체온 측정과 검체 운송은 물론 검사 후 소독도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선별진료소에선 의료진과의 접촉 없이 3분 만에 검체 검사가 끝납니다. 직접 접촉이 없다 보니 의료진은 마스크와 방호복 없이도 검사가 가능합니다.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많이 덥고 피로도가 더 누적되는 증상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이곳에서는 방호복도 훨씬 간소화되고 아예 없이 있어도 되고. 이 보건소에는 투명한 아크릴판으로 만든 부스들이 설치됐습니다. 부스 안에서 의료진이 비닐장갑이 달린 구멍으로 손을 뻗어 밖에 있는 검사 대상자의 검체를 채취하는 글로벌 시설입니다. 서울과 경남 등 다른 지자체들도 글로벌 시설을 앞다퉈 도입하고 있습니다. 워크스루 안에는 냉방기와 살균기, 음압시설을 설치하여 감염을 차단하고 직원들의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선별진료소도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지난달 SUV 승용차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어린이를 치는 이 장면. 이 피해자 부모는 고의사고라고, 반면 가해 운전자는 실수라고 주장을 해왔는데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고의사고라고 판단하면서 경찰은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배우미 기자입니다. 흰색 SUV 차량이 커브를 돌아 골목길로 접어듭니다. 차량 바로 앞에서 9살 초등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달려가지만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사고 차량은 자전거 뒷바퀴를 밟고 지난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지난달 25일 경북 경주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피해 학생 측은 40대 여성 운전자의 고의성을 주장했습니다. 가해 운전자가 자신의 딸과 피해 학생이 다투는 모습을 목격한 뒤 차량을 타고 200m 넘게 뒤쫓아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겁니다. 그냥 탁 내려가지고 아무렇지 않게 니 왜 때렸노? 그러니까 내가 때리지 말라고 했잖아. 이 말 했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운전자가 고의가 아닌 실수라고 반박하면서 경찰도 민식이법과 특수상해 중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고심을 거듭해왔습니다. 결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고의성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고 장면을 재현하는 과정에서 운전자의 시야에 피해 학생이 잡혔는데 고의가 아니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고 판단한 겁니다. 당시 사고 영상에는 가해 운전자가 119에 신고하지 않은 채 피해 학생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찍히기도 했습니다. 결론은 거의 가능성이 있다고 됐고, 저희가 수사했는 거랑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을 했어요, 이제. 경찰은 가해 운전자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배윤입니다. 얼마 전 경남 창원에서 여성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맞아 실신하는 일이 있었죠. 이후 민원인이 태연하게 아이스크림을 먹는 장면이 공개돼 공분을 샀는데요. 경남 거제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시청을 찾은 민원인이 50대 여성 공무원에게 목소리를 높입니다. 화를 참지 못한 30대 남성은 급기야 공무원의 뺨을 때립니다. 폭행당한 여성은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사건은 지난 11일 과태료를 체납한 남성의 차량에 번호판 압수 예고장을 붙이는 과정에서 시작됐습니다. 단속 당시 해당 공무원이 차량 위에 수첩을 올려놨는데 이 때문에 차량에 흠이 생겼다는 게 남성의 주장입니다. 이후 전화로 협박성 발언을 이어가다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결국 시청을 찾았던 겁니다. 피해 공무원은 크게 다친 곳은 없지만 정신적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쫄발견명이 나올지 모르니까 항상 좀 두려운 마음이 계속 있는 상태에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경찰은 가해 남성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지난 2일엔 경남 창원에서 40대 남성이 긴급생계 지원금이 나오지 않는다며 여성 공무원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남성은 실신한 공무원 앞에서 태연히 아이스크림을 먹는 장면이 공개돼 논란을 빚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폭언을 하다 적발된 건수는 3만 8천 건이 넘습니다. 피해 사례가 늘면서 지자체들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안전요원 배치, CCTV 설치, 그리고 인근 지구대와 직접 연결되는 비상대 설치 운영 등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폭언과 폭행에 대해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홍진호입니다. 이 마스크를 쓰고 고가의 롤렉스 시계를 훔쳐 달아난 도둑 소식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도둑이 체포됐는데 이 수중에 훔친 시계는 없었습니다. 이 훔친 곳은 경남 창원인데 서울 종로 금은방까지 가서 1,600만 원에 팔았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시 중고시계 매장에서 롤렉스 시계 2점을 훔쳐 달아난 마스크 쓴 도둑. 손님인 체하며 시계를 양 손목에 차고 주인이 방심한 틈에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도둑의 발길이 향한 곳은 지인에게서 미리 빌려둔 차량이었습니다. 창원에서 시계를 훔쳐 달아난 남성이 4시간을 운전해 달려온 곳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금은방 밀집거리였습니다. 훔친 시계 한 점을 팔고 챙긴 돈은 1,600만 원. 하지만 범행 닷새 뒤 이 30대 남성은 경남 창녕에 있는 자택 근처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조사 결과 남성은 서울에서 시계를 판 뒤 지인 차량을 운전해 경북 모처로 이동해서 미리 준비해둔 자신의 차량으로 갈아타고 창녕으로 도망쳤습니다. 이동 거리만 800km에 이릅니다. 체포 당시 남성에게선 시계를 판 돈과 남은 시계 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남성은 돈은 빚을 갚고 생활비 등으로 다 썼고 남은 시계 한 점도 잃어버렸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범행 당일 훔친 시계 보증서를 떨어뜨려 작물 처분을 못한 걸로 보고 구속된 남성에게 사라진 시계의 행방 등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금은방에서 회수한 시계 한 점은 원래 주인에게 돌려줄 계획입니다. 다행히 범인이 잡혀서 한시는 좀 놓았고 이번 계기로 좀 영업을 할 때 좀 더 조심해서 영업을 하려고. 다만 시계를 사들인 서울 금은방 주인은 훔친 물건인 걸 몰랐던 걸로 조사돼 작물 취득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요즘 등산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서울 북한산을 오르던 한 등산객이 비닐봉지를 발견해 열어봤더니 갓난아이의 시신이 들어있었습니다. 탯줄도 떨어지지 않은 아기였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차들이 오가는 도로 옆에 야산으로 올라가는 좁은 등산로가 보입니다. 산길을 따라 2, 3분 정도 올라간 곳에서 지난 4일 저녁 7시쯤 갓 태어난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발견 당시 갓난아이는 비닐에 쌓여 땅에 묻혀 있었고 숨진 뒤 며칠 지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학경찰하고 이렇게 붙인 사람들이 둘이 이제 올라오더라고. 보통 사건은 아닌가 보다 그랬어요. 6월 초에 있었대요, 사건은. 갓난아이 시신이 발견된 곳에 이렇게 출입 통제선이 설치됐는데요. 이곳에 지나던 등산객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럼 여기 보통 주민분들이 많이 오세요?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대학교 캠퍼스 바로 뒤에 있는 야산으로 경찰은 인근 주민들과 이곳을 자주 오가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탐문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분인가 그런 한 번이 그런 적이 있었어요. 산모를 봤냐고 하더라고요, 우리한테. 대부분 산모. 산모야. 경찰은 갓난아이 시신이 버려진 현장으로 향하는 길에 CCTV가 없어 용의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남자아이로 확인된 시신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육군부대 여단장으로부터 폭언을 들었다는 한 병사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공군은 청와대 게시판에 올려진 황제병사 의혹으로 아직도 시끄럽죠. 육군 즉각 감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황수영 기자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육군부대 소속 일병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부대 지휘관인 여단장으로부터 폭언과 인격모독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8일 훈련을 마치고 쉬는데 여단장이 나타나 자신을 향해 폐잔병이냐며 폭언을 퍼부었고 표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일병 태도가 왜 그러느냐고 욕설을 반복했다는 겁니다. 또 너네 아버지한테 21살 직원이 아저씨 왜 그래요 라고 하면 넌 뭐라고 할 거 같냐? 넌 애비 애미도 없냐라고 하겠지라며 청원인의 부모까지 거론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청원인은 저 때문에 부모님이 욕을 먹어야 하나 싶어 죽고 싶었다고 적었습니다. 육군은 해당 글에 대해 감찰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원에 등장한 여단장 측은 감찰 조사가 이뤄지는 만큼 별도의 입장을 낼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생고기를 불판에 구워 먹는 갈비, 외국인들에게도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한국의 대표 음식입니다. 그런데 일본 맥도날드가 갈비를 일본 음식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묘한 메뉴를 내놨습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한국 요리인 갈비는 일본에서도 인기 음식으로 꼽히며 음식 동영상, 이른바 먹방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도쿄 대표 한인타운인 시노쿠보에서도 갈비는 인기 메뉴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 맥도날드가 갈비를 마치 일본 음식으로 오해할 수 있는 마케팅을 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캐나다, 영국 등 세계 맥도날드에서 판매되는 소고기 햄버거를 판매하는 마케팅을 시작해 다음 주부터 판매 예정인데 일본의 대표 소고기 버거 메뉴로 갈비버거를 소개한 겁니다. 문제는 갈비버거 옆에 일장기를 넣었고 갈비라는 단어도 한국어인 만큼 보통은 외국어 표기인 가타카나로 하는데 일본 고유 단어로 표기할 때 쓰는 히라가나로 돼 있어 마치 갈비가 일본 음식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 내 갈비집 운영자들도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일본 손님들이 주류이신데 그때마다 갈비는 한국 음식이라고 하고 장사하는 입장에서 당황스럽고 놀랍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맥도날드 측은 채널A 취재에 갈비버거 자체가 일본 지역 한정 메뉴이기 때문에 일장기를 내걸었다고 답했습니다. 日本の台風料理のカルビマークっていう意味ではないので、カルビマークは1998年から期間限定で初登場して
그러나 갈비를 일본 고유의 단어처럼 히라가나로 표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동영상을 공유하는 틱톡이 요즘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죠. 이집트에서는 여성들이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카이로 이세영 특파원입니다. 유적지에서 흥겹게 몸을 흔들며 립싱크를 하는 여성. 동물 복장을 하고 귀여운 춤을 추거나 멋진 차를 모는 연출도 합니다. كل سنة وانتم طيبين يا جماعة رمضان بكرة كل سنة وانتم طيبين وبالصحة والسلامة ويعود عليكم الأيام بخير يا رب. 팔로워가 300만 명에 달하는 인기 인플루언서인 이 여성이 이집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의 동영상들이 사회 가치를 훼손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며 멍이 든 얼굴로 울먹이는 동영상을 올린 여성도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성폭행 가해 남성들뿐만 아니라 피해 여성에게도 방탕함을 홍보한 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신들은 남성 중심의 보수적인 이집트 사회에서 젊은 여성 인플루언서들이 철권 통치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압둘 파타흐 시시 대통령 집권 이후 이집트 정부는 다양한 이유를 들어 SNS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대통령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올린 코미디언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We know that social media was behind the Egyptian revolution of 2011, so the state is trying to control social media through legal procedures. 이집트에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SNS에 코로나19 관련 글을 올리며 정부의 방역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향후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카이로에서 채널A 뉴스 이세영입니다. 브라질 등 남미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장면이 목격됐습니다. 멕시코 청년이 코로나19에 걸린 할머니를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인공호흡을 하는 모습입니다. 바이러스 감염 걱정도 사랑을 막을 수는 없나 봅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차 안에서 한 청년이 자신의 할머니를 안고 오열합니다. 코로나19에 걸려 의식을 잃은 할머니를 위해 필사적으로 인공호흡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를 살리기 위해 급히 병원으로 데려왔지만 끝내 숨진 겁니다. 이 장면은 한 사진작가가 우연히 촬영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손자의 코로나19 감염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5만 4천 명을 넘었고 사망자는 1만 9천여 명에 달합니다. 성당 안이 신자들 대신 사진들로 가득합니다. 코로나19로 숨진 사람들을 추모하는 겁니다. Para honrar la memoria de todos nuestros fallecidos por el COVID-19. Grande ha sido nuestra sorpresa cuando hemos recibido más de 4.000 intenciones. 누적 확진자가 24만 명이 넘은 페루에선 7,200여 명이 코로나19로 사망했습니다. 브라질도 연일 3만 명 넘게 감염되면서 확진자가 1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특히 혼란한 틈을 타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 현지 경찰은 수상해 보이는 장례 차량을 고속도로에서 적발했는데 관 속에서 코로나19 사망자 대신 300kg의 마리화나를 적발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인접국에서 몰래 들여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인접국 온두라스에선 대통령 부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온두라스 역시 봉쇄령 완화 이후 환자 수가 늘면서 누적 확진자가 1만 명에 육박합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매일 사용하는 화장실, 여러 사람이 쓰는 만큼 코로나19 전염 우려는 없는지 한 번쯤 걱정해 보셨죠? 화장실에서의 감염 가능성 따져보겠습니다. 최근 중국 양저우 대학 연구진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남아있는 변기에 물을 내렸을 때 바이러스가 어떻게 퍼지는지 시뮬레이션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의 정확도를 위해 물의 움직임을 컴퓨터로 구현할 때 쓰는 나비오 스톡스 방정식 등을 활용했는데요. 예를 돕자면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 제작진이 파도를 구현할 때도 사용했던 공식입니다. 뚜껑을 닫지 않고 이제 물을 내려볼까요? 변기 안 이 물이 요동치며 소용돌이가 생겨나는데요. 입자들이 점점 떠오르는 게 관찰됩니다. 실험 결과를 그래픽으로 구현해봤습니다.
이 물을 내리고 35초 후에 미세한 입자들이 이 바닥에서 93cm 높이로 솟구쳐 올랐고 70초 후에도 1m 넘게 에어로졸 형태로 떠있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팩트맨이 직접 이 해당 연구를 진행한 중국 교수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변기를 사용할 때 먼저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리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해당 연구가 실제 환경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진행한 실험은 아닌 만큼 한계는 있는데요. 또 연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소변 등을 통한 감염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도 우리 질병관리본부는 희박하다는 입장이고 관련 학계에서도 아직 의견이 분분합니다. 다만 모두가 사용하는 화장실 이용 후에 손 위생에 신경 써야 한다는 건 공통된 의견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공용으로 사용하는 비누를 통한 감염 가능성에 대한 질문도 있는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령 비누에 바이러스가 묻었다고 하더라도 비누의 계면 활성제 성분이 바이러스의 지방들을 녹여 손을 씻는 과정에서 씻겨나갑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사항 팩트맨에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상 팩트맨입니다. 메디톡신 국내 1호 보톡스고 가장 널리 사용된 약물입니다. 시장에서 퇴출되게 됐는데 원액을 바꿔치기 하고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맞은 사람들은 괜찮은 건지 김단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주름 개선 등 미용 성형 시술에 널리 사용돼 온 메디톡스사의 메디톡신입니다. 2006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보툴리늄 톡신 제제로 허가를 받으면서 국내 1호 보톡스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4년 만에 메디톡스 3개 제품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결과 메디톡스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허가받지 않은 원액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허가 기준을 벗어나도 시험 성적서를 조작해 승인을 받기도 했습니다. 불법으로 제조돼 팔린 메디톡신은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메디톡신이 2006년에 허가가 되고 다른 제품들이 허가되는 데 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생산량도 많았고 대중화되어 있던 제품인 것 같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3개 품목을 전량 회수한 뒤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들 제품을 보관 중인 병원에도 회수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저도 그 제품을 쓰거든요. 문제가 되고 나서는 그거를 안 쓰고 최근에 맞은 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제 뉴스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다만 식약처는 당시 유통된 메디톡신을 맞았다 하더라도 체내에 분해되는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안전상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메디톡스 측은 식약처의 이번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 분양 신청은 2년 이상 거주한 집주인만 가능하게 하겠다고 했죠. 거주 기간을 못 채운 집주인도 쫓겨날까 전전긍긍하는 세입자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박지혜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목동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해 안전진단까지 받았지만 어제 부동산 대책 발표로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재건축을 통해 분양권을 받으려면 집주인이 최소 2년은 거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곳 아파트 단지의 세입자 비율은 40% 정도로 높은 편인데요. 이 대책이 발표되자 전세 유지가 가능한지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많이 문의 오더라고요, 주인들이. 세입자 쫓아내야 되냐, 나가라 해야 되냐, 내가 들어가야 되냐, 계속 문의 왔거든요. 세입자는 당장 집을 비우라고 할까봐 두렵습니다. 이 사람들이 심리에 던져가지고 무슨 힘들어요, 이 사람.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집주인의 반발도 큽니다. 실거주 2년이 안 한 사람이 전체 몇 프로나 모르겠을까요, 지금. 2년 채울 테니까 그건 조합소를 늦게 하겠지. 그렇게 되면 이제 시간이 늦어지겠지. 재건축 조합 설립 전인 서울 강남구 은마 아파트 소유주들도 대응을 논의 중입니다. 이제 와서 들어와서 사더라. 말이 안 된다. 정책이 뭐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시죠. 정부는 분양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해당될 것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재건축을 추진하던 아파트 주민들의 허탈감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업 충격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한 부분인 비정규 임시직의 삶부터 흔들어놨습니다. 최소한의 안전망도 없는 이들은 당장 끼니를 걱정할 판입니다. 코로나 실업의 그늘 연속기획 첫 순서
김철웅, 김재혁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차 뒷좌석엔 아직도 축구공이 실려 있습니다. 지금은 영업직이지만 바로 직전까지 방과 후 강사였습니다. 아내도 강사 일을 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4월까지 둘이 번 돈이 0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수업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소득이 저는 아예 없었죠. 아예 0원이었어요. 기본적으로 나갈 비용은 고정 비용으로 있잖아요. 정말 힘들었죠. 먹고 살려면 다른 길을 택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 가진 돈은 없죠. 아프기라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고가 있다거나 그러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수밖에 없죠. 제주도 쪽을 돌아다니면서 영업직을 하기 시작하게 됐죠. 공부방 하나 하고 있고요. 방과 후 수업에서 미술 공예를 가르치던 김모 씨. 가족 4명의 생계를 책임지던 수입이 하루아침에 뚝 끊겼습니다. 쌀이 얼마나 남았나 이런 걱정도 하게 되고 아파서 병원 가야 되는데 이거 병원비도 이걸 들래나? 정말 그런 걱정했었거든요. 물류센터 아르바이트나 방역 같은 단기 일자리로 버티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 서비스업은 코로나 충격이 가장 심각한 업종입니다. 임시직만 놓고 보면 전업종 통틀어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3월부터 석 달간 교육업 임시직 1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현재 제한된 수업만 이뤄지고 있는 학교가 언제 정상화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방과 후 강사들은 예전처럼 아이들과 함께 수업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조차 못할 정도로 더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문박 상황은 더 힘듭니다. 예체능을 비롯한 프리랜서 교육업 종사자들은 그야말로 맨몸으로 지금 위기 상황을 견디고 있습니다. 당장 소득이 모두 사라졌는데 언제쯤 회복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서정우 씨는 경기도 광주에서 20년 넘게 리코더와 피아노 방문 수업을 해왔습니다. 코로나19로 수입은 거의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나 이번 달에 15만 원 먹었다 그래서 진짜. 왜냐면 아이들이 또 빠지기도 하고 저희는 회수제를 받는 거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받는 실업급여도 없습니다. 방과 후 강사나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애초에 고용보험에서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고용보험 가입률은 전체 취업자의 절반 수준입니다. 피주머니 차고 수업도 간 적도 있고 아파도 저희 일당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고용보험이나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되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사각지대까지 고용보험을 확대하자는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우선 보험료의 부담을 느껴 가입을 하지 않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에게 정부 지원을 해야 하는지 의견이 엇갈립니다. 고용보험에 포함한다 해도 완전 실업 상태가 돼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현행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기존의 고용보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냥 들어와라라고 하면은 여전히 못 들어올 사람들이 많아요. 0에 가까울 정도로 소득이 사라졌을 때 국가가 이 실업급여를 주는 것으로 하자. 프리랜서지만 실상은 여러 사업체에 종속돼 일하는 현실이 반영돼야 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라임 자산운용 수사가 정관계 인사 로비 의혹 수사로 번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스타모빌리티 현직 대표를 체포했는데 라임 사태 돈줄이라고 불린 김봉현 전 회장이 자신을 정치권과 연결해줬다고 지목한 사람입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검찰이 스타모빌리티 대표 이모 씨를 자택에서 체포한 건 어제 오전. 이 씨는 라임 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정관계 인사와 연결해주었다고 지목한 인물입니다. 지난 4월 구속된 김 전 회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2016년 더불어민주당 A 의원에게 현금 수천만 원과 고급 양복을 건넸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지역 방송사 대표를 지낸 이 씨에게서 여당 의원을 소개받아 관리한 걸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5년에도 현재 여권 인사들이 이 씨와 필리핀 리조트로 여행을 갔을 때도 비용을 댔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3박 4일간의 필리핀 여행에는 A 의원과 올해 총선에서 여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B 의원 등이 동행했는데
이들이 이용할 리조트를 김 전 회장이 빌렸다는 겁니다. 채널A는 이들 의원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해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김 전 회장의 라임 환매 중단 사태가 불거지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에게 사태 해결을 부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김 전 회장에게 뒷돈을 받고 금융감독원 내부 정보를 전달한 혐의로 청와대 행정관이 구속됐습니다. 금감원 내부 정보 유출하신 거 맞습니까? 검찰은 이 씨를 상대로 정치권 상대 로비 의혹의 실체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저희 여랑야랑에서도 자주 소개했죠. 이번 국회 인기 스타가 된 김혜지 의원과 안내견 조이 생활 속 발걸음마다 장애인 권익을 위해 노력한다고 합니다. 성시온 기자가 김 의원과 조이의 의정 활동 따라가 봤습니다. 김예지 통합당 의원이 국회 도서관과 본청 입구에 안내견 환영 스티커를 붙입니다. 검사로도 안내견을 환영합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번엔 도서관 안의 카페에 가서 음료를 주문합니다. 딸기 스무디 주문하겠습니다. 당연히 안내견 조이도 함께입니다. 거부당하는 사례들이 아직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캠페인을 통해서 조금 많은 분들이 알게 되시고 시각장애인들이 보다 자유롭게 안내견과 함께 공공장소의 안내견 출입은 장애인 복지법에 보장돼 있습니다. 하지만 편견으로 인해 출입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아 김 의원이 스티커를 붙이고 직접 국회 안을 다니면서 고정관념 깨기에 나선 겁니다. 출입 거부를 막을 법 개정도 준비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령이요. 정당한 사유라는 게 상당히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거부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할 수 있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지금 방향으로. 김 의원은 장애인청 신설이나 선거 공보물 점자 면수 제한을 없애는 등 장애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법안도 발의할 계획입니다. 문서를 점자로 변환해주는 보좌진부터 점자 프린터기, 안내견 조이까지 모두 한 팀이 돼 김 의원의 눈이 돼주고 있습니다. 항상 제 몸과 같이.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김 의원과 조이의 슬기로운 의정 생활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채널A 뉴스 성시훈입니다. 전현직 언론인과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자유언론 국민연합이 국회에서 창립식을 가졌습니다. 자유언론 국민연합은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며 언론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감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도 우산이 필요한 날씨입니다. 지금 남해안과 제주에 내리는 비는 내일 새벽에는 모두 그치겠는데요. 강원 영동 지역은 내일 밤까지 이어지겠고 충청과 남부 지역은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30mm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일 내륙 지역은 종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부분 20도 안팎으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 서울은 30도, 광주와 대구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특히 남부 지역에는 습도가 90% 가까이 올라서 온종일 꿉꿉하겠습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이 높은 습도 때문에 곰팡이가 번식하기가 쉬운데요. 욕실은 문을 열어서 수증기를 없애고 물기를 자주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커피 찌꺼기가 천연 제습제 역할을 하니까요. 집안 곳곳에 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다시 화창해지겠고 낮더위도 계속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그래도 좀 이렇게 깨끗하게 버려줬으면 하는 마음은 없으세요? 광화문 일대를 잠깐 둘러봤는데 길거리에 막 버려진 마스크들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감염을 막으려고 쓰는 마스크인데 이렇게 버려져 있으면 환경미화원이나 다른 시민들에게 불안한 물건이 될 수도 있겠죠.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달 들어 마스크는 매일 500만 장씩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이 마스크들 어딘가에는 버려졌을 텐데 언젠가 이렇게 발견될까 걱정도 됩니다. 이 마스크는 작게 접어서 이 마스크 끈으로 말아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꼭 넣어서 버리셔야 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